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돌아보는 본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이분 지금 옆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누구일까요? 궁금한데요. 한국 시사만화계의 대부 박재동 화백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소개를 좀 밋밋하게 드렸습니다만은 네.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박재동 선생 모시고 할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현직은 이제 한국 한예종이라고 하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맡고 계시고요. 근데 우선 박재동 선생은 제가 좀 시사만하게 대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미술대학을 나오고 이 만화를 하신 첫 세대 아니신가요? 꼭 그렇지 않고요. 네. 우리 선배들 중에 미술대학 나온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초기에 시사 만화나 아동 만화도 네. 초기에는 화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만화가라는 게 처음에 없었으니까. 만화가 이제 화가들이 그림도 잘 그려서 하다가 나중에 만화가가 따로 생겼죠. 지금은 이제 만화가 뭐 카툰 산업해서 우리 문화 산업에 아주 중요하죠. 됐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만화 보면 부모들이 야 공부해야지 무슨 만화나 봐 이러고 그렇죠. 만화를 아주 천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던 시대였죠. 그렇죠. 잘 모르는 시대인데 나는 왜 만화를 천시하는가, 왜 만화를 경원시하는가, 멀리 하러 가느냐 하면 첫째 그것이 입시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핵심은 시험에 나오면 선생님도 학부모도 이거 왜 안 보냐 그럴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 그게면 이제 더 미움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만화 대학이 많이 생겼어요. 대학의 만화학과. 만화과가.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이놈이 말이야 이제 만화만 그리고 책은 안 보고 만화가 훌륭한 책인 줄 모르고 공부는 안 하고 막 걱정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만화과 대학 갈 수 없을까 이렇게 바뀌었고 또 만화에도 교과서에도 만화가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예를 들면 지금 창작가 비평에서 나온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보면 저하고 강풀하고 하는 대담이 나와요. 그게 나오고 그 작품도 나오고 그다음 허영만의 식객도 나오고 오세영 화백의 단편 단편 만화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요새 대중적인 만화가들 이름도 말씀해 주셨어요. 젊은 세대로는 강풀. 그리고 요새는 이제 만화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대본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생 같은 것도 그렇죠. 드라마로 히트했지만 사실 대본은 만화였고요. 그럼요. 이 만화가 옛날에는 좀 아동 만화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고, 그렇죠. 애들만 보는 애들 보는 것이고 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심의 이런 것도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거는 사랑이라는 말도 못 쓰겠어요. 그랬죠. 데이트하는 것도 못 그리겠어요. 데이트를 하면 발만 그려야 돼. 발만 그리면 발도 나란히 가리면 안 되고 여자는 좀 뒤로 이렇게 만화에까지 검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났죠. 엄청나고 가난한 사람도 못 그리고 국군은 후퇴하면 안 되고 남매간에 한 방에서 있으면 안 되고 거지도 못 그리고 그런 그래서 아기 공룡 둘리가 왜 탄생했냐면요. 그때 너무 규제가 심해가지고 어린이는 모자를 빼딱히 써도 안 돼요. 그림에. 그다음에 말을 도둑이 오더라도 왜 그러십니까? 이래야지. 누구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서라 이러면 서야 돼. 안 서면 공권력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말썽꾸러기 개구장이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베린다. 그래서 이제 김수정 선생이 이 아이들은 어른들 골려먹고 이렇게 힘 있는데 막
그게 이겨내고 이런 데서 이제 성장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공손하게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것만 그래야 되니까 검열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동물로 한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게 아기 공룡 둘리가 됐어요. 야, 이거 재밌는 얘기네요. 네네. 아기 공룡 둘리의 탄생 배경에는 탄생이. 한국의 그 과도한 검열 문화가 검열. 있었다. 야, 검열도 있고 예.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 뭐 어머니 회들 이런 사람들이 아기 공룡 둘리가 불량 만화라고 예. 너무너무 그 많이 탄압했어요. 왜 아기 공룡 둘리가 왜 불량 만화냐? 어른들을 막 골려먹고 장난치니까 애들 다 버린다 이제. 참, 예. 그런 시절을 거쳐가지고 예. 이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해서 많은 아이들이 보고 즐기는 것 그것에서 이제 청소년 이제 점점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은 미생에 이르기까지 그렇군요. 우리 이 사회 전체를 진동시키는 예. 울리는 여기까지 예. 지금 성장한 거죠.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 시사만화계의 대부 박재동 화백과의 본격 인터뷰 듣고 계시는데요. 그 미술대학을 가셨는데 어릴 때 집에서는 만화방을 네네. 하셨어요. 네. 그때 그게 많이 영향을 줬나요? 그건 뭐 말할 수가 없죠. 이게 뭐 손을 뻗치면 만화책이야. 여기도 만화, 저기도 만화. 내 보고 싶은 만화 다 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집이 뭘 했냐면 또 팥빙수도 갈고 또 뭐 풀빵도 있고 예. 뭐 도나스도 있고 뭐 찹쌀떡도 있고 그러니 만화책 보면서 저 꽈배기 먹으면서 얼마나 천국이었죠, 제 천국. 그 아버지가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 만화방인데 내가 영업에 방해된다고. 내가 만화를 봐야 돼요. 책상에다 만화책 놔놓고 애들 오면은 이게 돈 받고 만화책 주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일도 그 보셨군요. 일해야죠. 일하고 나 중학교 이렇게 3학년 되니까 그 돈 받은 것 중에 예. 이것도 내가 알바한 건데 해서 내가 조금 챙겨서 영화를 엄청나게 보고. 그걸로 아버지 알고도 눈 감아 주신 거 아니에요? 아마 알았을지도 내 딴은 모르게 했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내가 만화를 하루에 보통 10권에 20권을 봅니다. 그러면 1년이면 한 7,000권, 5,000권은 보는 거죠. 근데 주변 아이들이 되게 부러워. 엄청나게 나를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만화 실컷 보지. 자기들은 돈도 없어 만화 못 보지. 거기다 팥빙수 갈아 먹지, 꽈배기 먹지. 요새는 멀티플렉스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화를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만화의 모든 연출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랬겠군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때 만화책도 한번 그려보셨다면서요? 네. 그 만화 원본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제 보물 1호인데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러 다녔어요. 만화방 봐서 얻은 아니라 이렇게 내가 챙긴 돈, 정당한 돈, 스스로 챙긴 정당한 돈을 가지고 매일 영화를 보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니까 공부를 안 했어. 그때 고등학교 시험 봤거든. 떨어졌어요. 그렇죠. 내 친구들은 다 학교 가. 교복 입고. 난 갈 데가 없어. 쓸쓸해. 예술가가 되더라고요. 예술가가. 그러면서 만화의 장면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내 가슴에도 봄은 왔습니다. 내 가슴에도 제목이었습니까? 네, 내 가슴에도 봄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마음이 항상 겨울에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공락금은 못 내가지고 맨날 피해 다니고 이런 아이 그 마음이 겨울이야. 그 아이가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 하는 거를 겪어내고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옛날에 한때 내 모습. 그거 픽션이에요? 논픽션이에요? 픽션이죠. 이것저것 뒤섞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봄을 찾았다 해서 나도 그 만화를 그리고 내가 힐링이 돼가지고 내 가슴에도 봄이 왔어. 내가 진짜로. 재수의 그 씁쓸한
그걸 벗었죠. 그때 그 만화를 주변에도 좀 보여줬습니까? 그 만화가 내 친구가 가져가가지고, 그 친구 여동생이 여중학교, 그게 완전히 돌았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그 리플이 엄청 왔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 학교를 한 돌고, 그게 괜찮았어요. 이제 첫 처녀작인데, 그걸 네. 뭐 어떻게 출판하거나 공개하실 아직 생각은 없어요? 출판, 요새 보면 요새 봐도 그냥 이제 뻔한 이야기지만 한번 볼만은 하죠. 근데 한번 초기작이니까. 초기작이 예. 처음 작품인데 예. 나중에 출판해야죠. 그런 계획은 네. 갖고 네. 계시고요. 그 아버님 얘기가 이제 잠깐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2013년이었나요? 그 아버지의 일기장 그 책도 내놓으셨는데 우리 박재동 선생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지라면 몇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데 아버지 첫째는 우리 집안에 항상 기둥이나 병풍 정물로 느껴졌어요. 정물로. 정물 참 표현이. 그냥 늘 이렇게 계시는 분으로 그 자리에 늘 당연히 늘 계시는 거. 근데 없으면 큰일 나는. 근데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늘 근데 어머니가 그걸 잘 간수를 해주셨는데 아버지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정당하지 못한 것과 싸우던 모습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만화 가게가 만화방들이 그 출판사마다 그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배달부가 이러면 골라서 샀어요. 골라서 여러 군데 골라서 샀는데 그게 통폐합돼서. 그리고 합동문고라는 완전 초거대 갑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다 사라 이거야. 골라서 살 수 없다. 다 사지 않으면 안 주겠다. 갑질의 원조. 완전 갑질에 막 어마어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굴복했는데 아버지는 또 교사 출신이고 해서 이런 부당한 상해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싸웠어요. 2년 동안 싸웠어요. 결국 이겼죠. 이겨서 골라서 볼 수 있게 되고 사과도 받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부당한 거는 끝까지 싸우면 이기는구나. 이걸 내가 우리가. 근데 어떻게 교사를 하시다가 만화방을 하시게 됐어요? 아버님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아버지는 참 우리 아버지 세대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지는 학도병으로 옛날에 가서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 때 학도병을 가서 부대가 괴멸됐어요. 트럭이. 그때 뭐 다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고향에 굶어서 돌아왔어. 겨우 살아서 돌아왔었는데 영장이 또 나왔어. 그렇죠. 그 학도병은 군번이 없었어. 군번도 없고 뭐 없는 거야. 또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교사였거든 원래. 교사를 했는데 교사를 그 요새 예비군 훈련처럼 재교육이라고 한 달 동안 있었어. 한 달 하는데 그게 너무 열악해서 폐가 안 좋아졌어.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 반 애들 진도가 안 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충 수업을 또 해야 돼. 이번 거 하면서 전에 보충 수업을 그걸 너무 과하게 하시다가 이제 결핵이 각혈하시고 요새는 안고 다니는데 그걸 퇴직하게 되고 그리고 산재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지죄로 그냥 그리고 퇴직해서 병원에 부산으로 와서 병원에 다니시다가 그 하숙을 이제 세를 든 집이 이 서점이었어요. 만화 가게였어. 거기서 인수를 받았어. 그 덕분에 내가 우리 아버지라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좀 나를 위해서 아프시고 내 입장이죠. 나를 위해서 만화 가게를 하셨구나. 왜냐하면 시골에 있었으면 시골에 재산이 없거든요. 땅밖에 없어. 그럼 땅 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비 대고. 그러면 나 같은 애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가기 힘든 거야. 고등학교를 갔다 치더라도 대학은 못 가죠. 그렇겠네. 근데 부산에 왔기 때문에 아파서 부산에 왔기 때문에 만화 가게를 하고 만화 가게를 하면 현금이 돌아. 그렇죠. 현금이 돌아. 자우가 만화 가게 하고 뭐 떡볶이 오뎅 이런 것도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그걸로 이제 다 병수발하고 우리도 학교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만화 가게를 하니까 내가 만화의 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박재동은 네. 그 보수동이었습니까? 보수동 아니고 전포동이라고 있는데요. 전포동에서. 참. 이제 어쨌든 그런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서울대 미대를 들어가셨는데 그런 예술적 재능은 어떻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꼭 물려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아닌데 엉뚱하게 툭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경우는 아버지가 붓글씨를 잘 쓰셨고 네. 우리 외가의 외삼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영향도 있는데 네. 또 그 소질이라는 게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예. 대학을 졸업하고는 이제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네. 취직을 하셨죠. 뭐 네, 그때까지는 그냥 비교적 평탄한 삶의 궤적을 걸으셨는데 네. 그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때 그 계기가 결국 바람 부는 벌판으로 이제 나오신 건데. 어찌 됐냐면 교사를 하면서 제가 정말 내가 좀 엉터리 같은 것도 하고 실험적인 것도 하고 뭐 했지만 아이들을 하고 정말 잘 지냈습니다. 예. 잘 지내고 어느 정도 잘 지내냐면 내가 그 전날 못 먹는 술을 먹고 교단에 서서 내가 해롱해롱 하면은 애들이 선생님 주무세요. 교장 선생님 오는 거 망봐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재밌게 지냈는데 어떻게 수업을 뭐 엉터리도 많이 하지만 수업을 제대로 탁 잘하고 나면 교무실에 탁 오면은 행복감이 밀려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행복감이 확 밀려와.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이야,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그게 확 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한편 불안한 거야. 불안감이 확 또 휩쓸어. 왜냐? 나는 원래 그림쟁이인데 그림을 안 그리면 불안해야 되고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사로서 너무 행복하니까 그림 안 그려도 행복해. 그러면 그림 그리는 나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내가 막 즐겨하는 거야. 불안하다. 이러다 그림 안 그릴 수도 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거. 이 행복이 너무 행복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교사를 그만뒀어요. 예. 그만두고 그림을 실컷 죽으라고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때는 생소했던 무슨 출판 미술. 네, 출판 미술로 가가지고 네. 그게 일러스트레이션을 뭐 모기 뒷다리까지 뭐 그렸죠. 그리다가 한겨레 신문이라는 게 창간됐어요. 88년이죠. 네, 88년. 창간이. 네, 한겨레 신문 창간되고 후배들이 내가 옛날에 그렸던 만화책 이런 걸 막 보여줬거든. 자랑 삼아 슬쩍 보여줬더니 한겨레 신문에서 시사 만화를 모집한대요. 예. 형님 나가보세요. 형 만화 잘 그리잖아요. 해볼까? 그래서 떡 했는데 뭐 왠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떡 된 거야. 응모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지도 못한 시사 만화가 됐어요. 사실 그때 한겨레의 등장도 놀라웠지만 한겨레 그림판도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신문 만평이라는 거에서 보지 못했던 신선함. 뭐 그 필체도 그렇지만 그 내용 접근 방식 그랬는데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전에는 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나는 그렇게 그리고 싶지 않았고 그게 이제 내가 만화방 아들이었던 게 굉장히 나는 그 점잖은 카툰에서는 이렇게 말풍선이나 그다음 뭐 칸을 나누거나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한마디 탁 쓰고 이런. 근데 그건 너무 심플해서 재미가 없어. 나는 어렸을 때 본 아동 만화 있죠. 말풍선이 있고 막 으악 하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썼죠. 그 형식은. 그러니까 좀 보기에 편하고 액티브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알려지게 됐죠. 아마 오늘의 박재동 화백이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다가온 건 그 한겨레 그림판을 통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화풍, 필체도 새롭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루는 내용이 그때
저희가 한겨레 그림판 그 만평 한 컷만 보면 아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오늘의 세계가 그 한 컷에 축약돼서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 뭐 공부해가면서 또 뭐 자료 봐가면서 예. 취재해가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드리면은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시절이죠. 예. 근데 이 대통령 처음에는 대통령을 함부로 그때 아무도 대통령을 6.29 선언하면서 뭐 대통령 풍자해도 좋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전혀 못했어요. 네. 그래도 이게 대통령을 막 처음부터 막 공격하기는 힘들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냐면 조금씩 하는 거예요. 처음에 탁 건드리고 그 다음에 탁 때리고 아하. 또 살짝 때리고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네. 점점 공격을 강화시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 공격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노태우가 물태우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아무리 이제 노태우 정권으로 오면서 과거 전두환 시절보다는 조금 풀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언론에 대한 감시나 간섭 제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평할 때 그럼요. 만평 언론에 대해서는 이제 이영희 선생이 그때 방북 계획을 세웠다는 그걸로 잡혀가고 그 편집실 뭐 와가지고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일을 또 했고 그때는 뭐 늘 아침 되면 전경이 이렇게 깔려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가끔 나한테 항의하는 좀 극렬하게 항의하고 독자들 약간 중에. 독자가 아니고 이제 정권 쪽에서 그런 데서 그때 군대 비리를 했더니 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어떤 식으로 항의해요? 여기 차마 입에 담아. 공식적인 선을 통해서 아니면 아니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겁줬겠군요. 겁준다 그러는데 밥 주면서. 그런 일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그때는 언론 환경이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림 그릴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민주화가 이제 진전이 되니까 각 뭐 노동, 남북관계, 뭐 교육, 인권, 뭐 외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만화를 그려야 될 만한 수두룩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문민 정부 들어서면서 또 민주화가 좀 되고 조금 되고 그때 이제 한때 후배 만화가들이 와 선배님은 좋았을 때다. 그래요? 그릴 게 너무 많았어. 시사 만화가가 제일 괴로울 때는 사건이 없이 평화로운 날이에요. 그건 죽는 날이지. 근데 사건이 막 팍팍 터져야 그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요즘 또 점점 그릴 거리가 생겼어. 그래요? 어떤 거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이제 우리 후배들이 많이. 자, 화가 박재동이 살아온 삶,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늘 이제 그런 갈등 속에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소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대중 만화, 대중 사파를 통해서 나올 때 이른바 이제 순수 미술화,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을 하면 왜 꼭 순수 예술, 문학도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으로 나누고 미술도 이제 뭐 순수 미술과 이런 참여 미술 나누고 할 텐데요. 그런 게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같은 뭐 만화가라고 하더라도 대다수는 그냥 일상적인 걸 그리지만 이 특별히 우리 사회 문제, 이런 시사 문제를 다루는 만화가들은 또 많지 않은데. 네. 그 순수를 이야기하면은 순수 예술, 순수 미술, 그다음에 참여 미술 이런 걸로 나눈다면 제가 볼 때는 순수 미술이 굉장히 불순해요. 순수하지 않다. 참여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회에 사회 이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탐구하고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러니까 그건 순수한 거죠. 사람을 순수하게 바라본 거야 사회를.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죠.
근데 순수 미술이라고 보는 건 물론 그것도 순수하지만 굉장히 거기에는 뭔가 이게 화랑에서 어떻게 뭐 거래가 되고 내 들어보니 순수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반 이게 농담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오히려 정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하니까요.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화 같은 경우도 보통 그 뭐 스포츠 만화, 그다음 여성 순정 만화, 뭐 공상과학 만화, 명랑 만화, 어린이 만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뭐 그거 순수하다 안 하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만화인데 보통 우리들의 삶과 꿈을 다루는데 역사도 다루고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 자체에 이런 시사적인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직접 다루는 그런 화가들이 이제 현실 참여적인 만화 또 시사 만화는 그걸 매일매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그 미생 같은 것도 현실을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송곳이라고 최규석 그 참 잘 그리거든요. 그런 비정규직 문제나 노조 문제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다룬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현실 참여적인데 그 작가들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저 이제 독자들 관객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예술이라는 게 뭐 아름다운 자연, 새, 달, 별 그리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 사는 이 세상을 제외해 놓고 과연 그 되는 예술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올까 하는 그렇죠. 관심을 갖고 있죠. 아주 아름다운 좀 노을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는 것 자체 아름답지만 만약에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있다면 그게 아름답겠습니까? 그 가시를 먼저 빼야 되는 거고 또 배가 너무 고프다면 배를 채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쫓기고 있다면 그걸 벗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그 아름다움을 정말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해소해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이제 한결의 그림판 얘기 잠깐 하면 한 8년 그리셨죠? 네네네. 올해. 왜 그만두셨어요? 왜 그만뒀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애니메이션이 하고 싶어가지고 둘째는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됐다. 제 같은 경우는 시사 만화가라는 직업을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만화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 만화를 통해서 민주화 운동에 복무했다고 보면 되죠. 차출은 아니고 어쨌든 거의 차출이나 마찬가지 해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차원으로 한 거죠. 그러면 나는 시사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시사 만화가 된 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차원으로 만화를 사용해서 시사 만화를 그렸기 때문에 민주주의 그때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문민정부도 이미 민주화 쪽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재미난 건데 이건 비밀인데. 좀 한번 털어놓으세요. 그럼 이게 세 번째는 아이디어에 미천이 떨어졌어요. 그 사실 매일매일 그 한 컷이지만 그려야 된다는 게 8년. 8년 하면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이번 사건을 그려낼지 내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다시 탐험하는데 한 8년쯤 하면 그 유전자 지도가 다 나와. 이제 뻔해졌죠. 딱 나오면 이 사건이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기는 되게 쉬운데 이제 감동이 내 자신이 감동이 없고 보는 사람도 이제 계속 보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야. 이때 떠나야 돼. 이때 내가 떠나면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계속 붙어 있다가 나중에 모습이 그래서 괜찮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맞아요.
그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잘한다 하니까 계속 잘하는 줄 알고. 지금은 내가 오히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내가 한겨레 신문사에 참 고마웠던 게 제가 간다고 나간다는 게 절대 안 된대. 예. 우리도 뭐 여기에 있고 싶어 있냐 이 일 때문에 그래 3년을 졸랐더니 보내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박재동 화백보다 더 잘하는 만화가 와도 싫다는 거예요. 나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뭐 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걱정된다고 6개월치 월급을 플러스해서 줬어요. 한겨레 사정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구나.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만평으로는 떠났지만 최근에 다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또 4월 16일 참 그날이 돌아옵니다만은 꽤 오랫동안 그 세월호로 떠나간 아이들 그림을 매일 한 컷씩 한겨레 그리셨잖아요. 네. 참 힘든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힘든 작업이라고 보면 힘들게 보면 힘든데 제 같은 경우는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마음도 힘든.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처음에는 사진 보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려야 되니까 자세히 봐야 되고 그러면 애하고 약간 사귀게 돼요. 이게. 그러면서 그 눈도 그래 얘가 어떤 성격일까, 어떤 꿈이 있을까. 야, 얘는 헤어스타일 이렇게 예쁘게 이걸로 멋을 부렸네. 이러면서 애를 하나하나 만나는 거죠. 만나면서도 막 화가 팍팍 솟구치고. 그렇지만 그래야 되니까 차분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 하나하나 사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내 아는 애야. 그래서 마치 내가 담임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늘 애하고 사귀는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아이를 다시 건지는 거 아닌가. 물에서 건지는 느낌 들었어요. 왜냐하면 죽음과 삶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있어도 딴 사람이 나를 몰라보고 몰라주고 그러면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끊겨버리면. 그런데 몸은 죽었지만 그 아이를 우리가 알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누구 이렇게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면 또 다른 형태로 또 사는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박재동 화백의 필치로 다시 되살아난 걸 보고 어떤 반응들을 보였어요? 굉장히 좀 좋아했고 고마워했고 그걸 한겨레 신문에서 다 액자를 해가지고 다 선물했어요. 선물하고 또 나중에 4월 16일 되면 그 전시를 할 겁니다. 후배들이 같이 또 보태가지고 내 혼자 너무 다 못 그리니까 후배들이 또 보태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안산에 전시할 계획인데 부모님들은 그게 사진하고 또 다른가 봐요. 느낌이 다르죠. 사진하고 다르고 누구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새로운 애정, 새로운 사랑, 새로운 탄생. 그래서 그 그림을 좋아해요. 그 아이들이 아까 그 말씀이 참 그러네. 살아있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말 의미 없이 우리 주변을 우리 자신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새롭게 그 아이들을 보게 된다. 딴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작년에 어느 아침 방송에 그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셔서 그 얘기가 한동안 장안의 화제가 됐던데 아니 어떤 이혼한 여성에게 뭐 몇 달 동안 생활비 대주고 사모님도 모르게 그런 비리가 있었습니까? 내가 좀 비자금 이거 참 뭐 다 발각이 됐는데 아니 방송에서 그렇긴 한데 그때 옛날에 몇 년 됐어요. 요새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도 많아요.
특히 이렇게 우수한 애들이 모이는데 카이스트에서도 예. 그때 뭐 스스로 목숨 끊는 애도 있고 우리 학교에도 몇 명이 목숨 끊었어요. 어. 걔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희망이 없거나 또 인간관계가 너무 열버졌어요. 인간관계가 자꾸 너무 바쁘니까 예. 전화했고 야, 나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떠나는 애들이 생겼어. 학교가 좀 비상이야. 예. 근데 좀 힘든 애가 나타났어. 그러면 평소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이. 야, 이거 불안하네,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우선 좀 힘든 상황을 좀 해야지.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이거 처지가 아주 어려운 조금. 더군다나 여제자를 이렇게 네. 몇 달 도와주셨다는 게. 근데 그때 내가 그 관련 기사를 보니까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그 준 액수가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많다더라. 많다 이래서 얼마 하여튼 안 주변에 대한 그런 따뜻함이 어떻게 보면 박재동 그림의 또 원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작년이었죠. 저 프랑스의 그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이라는 데서 네. 우리 한국 작가들이 우리 박재동 선생이 네. 위안부 네, 만화 많이 전시회 갔었어요. 했는데 그때 일본 쪽에 그 방해 작업이 엄청났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일본 쪽이 네. 일본 작가들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네. 일본에 그 교육이 정말 안 돼 있나 봐요. 이 왜요? 작가들이 네. 플래카드를 붙이고 한국의 위안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다. 이런 걸 붙인 거 플래카드를 네. 붙이고 우리가 그때 우리 위안부 관련된 만화 전시를 특별전했어요. 제일 요지에다가 예. 그쪽은 이제 앙굴렘 거기 사무국에서 그거를 하자 해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지금 사실이 아니다. 너무 정치적이다. 왜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다루느냐. 네. 그러니까 그 사무국장이 훌륭한 사람이 확실히 그 프랑스의 철학적인 그 신념 수준이 대단하다. 인문학. 일본에 자기 다 알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플래카드를 사실이 아닌 거를 이렇게 붙이는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당신들 철수해. 철수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일본 신문에 막 냈어. 네, 산케이나 뭐.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신문에서 막 냈어. 그래서 막 좀 세계적인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 전시를 위안부 전시를 홍보해준 가장 큰 공로자는 미스터 아베다. 아베 일본 총리. 네. 근데 막상 그 만화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박재동 선생이 내놓은 그림 얘기를 못했는데요. 저도 그 그림을 한번 봤는데 되게 옆으로 긴 그림이거든요. 그림 설명 좀 해주시죠. 그건 옛날부터 그걸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됐으면 그렸으면 했는데 그때 여성가족부에서 한번 하자. 그래갖고 시간은 없지만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나 하자. 나도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큰 글이라 했는데 도저히 거기 전시장이 작아. 그래서 그걸 맞춰서 그렸는데 이게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유화입니다. 근데 오른쪽 끝에 뭐가 있냐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에서 복숭아꽃 살구꽃 피는 시골이에요. 그 아이들도 이렇게 가고 어른들도 지게 지고 가고 하는 그 고향 봄이야. 거기에서 길이 나와. 길이 쭉 나와가지고 어떤 데 없어지고 어떤 데 나타나는데 어떤 데 시커멓고 빨간 길을 계속 통과해요. 그 길 끊인 듯 이어진 듯 끊인 듯 이어진 듯 해서 쭉 나와서 왼쪽 끝에 탁 가면 그 길이 끝나는 곳에 탁 그 한복을 입은 소녀가 여자애가 이렇게 탁 울고 있어요.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 제목을 끝나지 않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금은 노인이 됐지만 그 가슴 속에는 그 소녀 울고 있는 소녀가 아직도 울고 있고 우리 민족
사람에게도 세계에서도 인류사적에도 지금도 음, 그 울고 있는 음, 거죠. 음, 그걸 그렸는데 음, 그 다른 만화들은 이제 스토리 있는 만화들은 다 멋있기 때문에 예. 그 감동 참 좋은 만화인데도 제대로 그 감상을 못했는데 내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짜리니까 쉬웠죠. 예. 부분. 그 그림이 지금 어디에 전시돼 있죠? 지금 브뤼셀에 예. 거기 그 EU 예. 유럽 의회 예. 유럽 의회 로비에. 그게 로비에 예. 있대요. 유럽의회 로비 가보실 분들 반드시 누가 그 그림 가서 봤다고 또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자, 박재동 화백 오늘 모셔서 얘기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 어떤 게 있나요? 아유, 계획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 오. 여기서 다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뭐 마을 그리기 뭐 이런 것도 마을 그리기 책도 냈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고향에서 예. 또 박재동 만화박물관을 만들자. 너무 고맙죠.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작품 하고 싶은 것도 교육에 대한 책도 내고 싶고 만화도 예. 그리고 싶고 예. 또 애니메이션도 해야 되고 뭐 음.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예. 것도 너무 많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음. 1000년 좀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시사 만화계를 정말 개척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재동 화백 모셔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머리는 허해가지고 이제 뒤에 꽁지머리를 묶으셨지만 제 눈에는 어릴 때 그 만화방을 분주히 안에서 부산하게 다니던 그 소년 박재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종종 좀 나와주셔서 네, 재밌는 그러시죠.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